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에서 이태원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신분을 감추며 인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추적 시스템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하는 추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국 내에서도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한국처럼 동선 추적 앱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보 공개에 대한 사생활 노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한국의 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독일 공영방송에서 강경화 장관과 한 인터뷰는 수많은 유럽인들의 의문에 대해 시원한 해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날 도이체벨레는 강경화 장관에게 직설적으로 한자의 신원과 소재를 공개하는 게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맥락에서 벗어났다며 우리는 사생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정해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민주주의에서 차별은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재확산이 벌어진 데 대해 클럽에서 보건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현재 클럽에 간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 클럽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보여준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사생활이 중요한 인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해줬고, 또한 사생활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이는 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도 한국의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사용해 유흥업소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장의 문을 닫게 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염병 위기에서도 개방성을 유지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은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13일 12시 기준 이태원 집단 감염 총 확진자 수는 120명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카드 사용 내역, CCTV, 휴대폰 기지국 접속 내역 등을 총동원해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분 노출을 꺼리며 연락이 되지 않는 이들이 남아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주에 모든 방문자를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원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며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선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익명검사를 시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익명검사를 도입한 후 검사 건수가 8배로 뛰었고 누적 검사 건수가 24,082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익명검사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익명검사 수치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특정 장소에서 집단 발생 시 발생 장소와 개별 환자 동선을 분리해 공개하며 이 같은 익명검사 전국 확대 및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보완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하더라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보완을 한 것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의 몇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 이미 익명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하기 위해 13일부터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터지자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 방역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이태원 클럽 재확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왔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까다롭다. 빠르게 퍼지고 무증상 환자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현재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돼 진단검사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한국의 방역을 극찬했던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이태원클럽 사태에 대해 혐오와 증오가 확산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방역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이 같은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해왔던 방역 시스템을 보완하며 철저하게 진단검사를 하여 격리와 치료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다양한 루트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가늠해보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방위상인 고노다로가 공개한 사진은 굉장히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에 이 시점에 이러한 사진을 공개하는 저희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한국과 벌이는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여러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의 정황이 한일 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노다로의 트윗, 한반도 사진.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트위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매일 메시지를 던지고 정치를 하듯이 일본도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각종 장관들과 강요들은 트위터를 정치 메시지의 통로로 이용 중입니다. 작년에 수출 규제가 자행되며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호통을 쳐서 유명해진 외무상인 고노다로는 이제 방위상으로 직책을 옮겼습니다. 당시 장관 개편 때 스가 관방장관과 고노다로 외에는 모두 장관을 내려놨는데 그만큼 일본 정계에서 고노다로 방위상은 아베 내각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내는 목소리는 아베 내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고노다로는 한국에 와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좋을 때는 친한파라고 불릴 정도였으나 이제 그는 일본의 방위상으로 뜻밖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의 집무실에 한반도기가 걸린 사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심지어 일본의 전체가 나온 지도도 없고 다른 나라도 없는데 대한민국 전도가 일본 방위상 집무실에 걸려있다는 것은 묘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또 다른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개한 집무실 사진을 보면 한반도기가 일본 국방회의를 주로 논하는 테이블 뒷면에 떡하니 대한민국 전도가 배경으로 나와 있어 더욱더 논란을 낳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사진 공개는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메시지라고 봐도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외교 청소를 공개한 시점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노다로 방위상 왜 그랬나? 특히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길기가 걸려져 있고 그 배경으로 대한민국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위성 보도관실 관계자는 고노 방위상 집무실에 한반도 지도가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꽤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특별한 메시지성은 없다고 20일 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이것은 한반도를 오랜 기간 군사적인 도발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일 공개된 일본의 외교 청서를 보면 좀 더 그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노다로의 트윗이 19일 공개가 되었으며 외교 청서 역시 같은 날짜에 공개가 되었는데 모두 한국의 영토에 관한 공통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한국 지도를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놔서 긴장감을 조성했다고 하면 일본 외무성의 외교 청서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게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수위는 예전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 청서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노다로 방위상이 자신의 책상 뒤에 한국의 지도까지 붙여가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거세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다방면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까지 완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일본 내부의 각 부처, 지자체 등과 각종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각 부처와 언론은 매우 애가 타는 상황이라는데요. 세 번째, 애가 타는 일본의 지자체, 한국 필요하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러다 보니 각 부처에서는 당장 엄청난 갈등을 맞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자국의 코로나 사태에서 계속해서 내심 한국 보고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성 장관은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메시지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그것은 자신들도 노하우를 공유할 테니 한국이나 중국도 협력하자는 것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공식적인 도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번 외교 청소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도발까지 염두에 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의 도움을 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각종 지자체와 언론들은 소가리를 하며 그 중에는 보다 못해 한국에 직접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충남도와 교류 관계를 맺은 일본 지방도시가 도내 코로나19 진단검사기 제조업체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즈오카현 요청을 받은 충남도는 천안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젠바디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PCR이 아닌 항체 검사를 통해 1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사용하며 100% 수출만 하기에 양국이 잘 협력만 되면 조속하게 시즈오카현에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만 일본 정부가 이 한국 진단키트를 승인해 줄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시즈오카현은 속을 태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현재 자국에 큰 해가 되었다는 게 다양한 정황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비간 사용 불가능할 듯. 한국 PCR이 정답. 아베 총리가 한국에 코로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치료제를 일본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자국 기업이 개발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는 구상에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연구에서는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아비간의 유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베 총리는 그나마 자국의 코로나 환자 치료나 국제사회에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생노동성에 보고된 아비간에 관한 중간 해석 결과를 보면 아비간 투약에 따른 바이러스 감소율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당국은 전국 의료기관이 참가하는 연구에서 아비간을 투약한 환자 약 3,000명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거기서도 똑부러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심사에서 보충 자료는 되지만 승인의 주요한 근거로는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집단으로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임산부가 복용하는 경우 태아에 중대한 부작용까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비간보다는 당장 일본의 정확도가 높은 한국의 PCR 진단키트를 집중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치료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는 한은 최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한국 PCR 키트는 여전히 미뤄두고 일본 업체의 신속 진단 키트를 양산해서 쓰기로 결정한 모양새입니다. 대한국 강경책은 일본에 독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일본 당국은 또 다른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다섯 번째, 돈 벌어주는 한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일본의 다양한 회사들이 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부메랑을 맞고 있는 구체적 근거가 일본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보통 수출 규제는 물건을 사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관세로 제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은 특이하게 물건을 팔고 있으면서 못 팔게 규제를 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해서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경험을 활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일본의 불화수소나 많은 제품들이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대처가 가능했다는 점을 일본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불화수소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인 스켈라 케미와가 최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전년보다 18%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가장 큰 이유로 한국 기업이 진행하는 탈일본화라고 지적합니다. 니케이는 세계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가 일본 제품을 쓰는 것은 고품질 저가격이라는 장점 외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관행이 흔들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기술로 관행을 깨버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LG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일본 업체 스텔라 케미와가 생산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이 100배로 희석한 것을 사용했는데 솔브레인이 자체 생산 가공한 저순도 불화수소를 쓰기로 작년 11월 공정을 변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켈라 케미와의 주력 상품인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작년도 출하량은 전년보다 약 30% 줄었습니다. 역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인 모리타 화학공업의 경우 올해 1월 초에 수출을 재개했지만 한국으로 가는 판매량은 수출 규제 강화 전과 비교해 30%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한국 수요자들이 제품 공급처를 바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해에 가깝다며 관련 기업들만 큰 타격을 입고 일본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크게 후퇴한 생채기만을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갈등이 일본 기업에만 큰 독이 된 셈입니다. 여섯 번째, 일본 정부 불매운동 불씨를 살려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예상 못한 것과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불매운동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의 불매운동 불씨를 살려주고 있어 일본 업체의 비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규제 이후 2020년으로 접어들면서 일본 여행이 조금씩 회복되며 불매운동이 약해진다는 말이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입국 금지를 자행하면서 한국 내에서 여론이 악화되는 국면을 맞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의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나 데상트 등 불매운동 대상 일본 기업은 계속해서 매출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그래도 일본 관광객 감소로 일본 지방에서는 한국 없는 공백을 실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일본 내 한국 관광업은 거의 파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 다양한 매체로부터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일 관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악화 일로로 치닫는 정황이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던 일본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